한국, 대체 훈련기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나토 수석 전문가의 분노에 지금 용산 전쟁 기념관 앞은 한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낸 규탄의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말이죠. 솔직히 이번엔 한국이 진짜 선을 좀 넘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위성 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훈련기급 기체에서 우째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노. 그리고 한국 무기가 도착한 모든 곳, 전 세계에서 군사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설계된 결과일까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감추려 했던 대한민국 방산의 소름 돋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이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한국의 이름을 찢어발기고 있었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그 아래서 그들은 한국을 저주하고 있었죠.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다. 피켓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에 폭탄을 투하한 건 태국 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노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화면 속 시위대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제한 캄보디아인들이었죠. 그들은 국방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태국의 행위를 규탄하라는 것, 훈련용으로 수출된 항공기가 공격용으로 쓰여 자국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 피해를 냈으니 제작국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분명 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세워지는 건 한국이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헤이스팅스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죠. 직업은 국제 안보 애널리스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항공전과 군사 기술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연구원입니다. 발칸반도의 내전, 중동의 끝없는 충돌, 아프리카의 자원 전쟁. 전쟁이 터지면 저는 그 현장으로 날아가거나 최소한 위성 사진과 보고서를 뒤지며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자료 없는 감상평은 쓰레기라는 것. 숫자와 거리와 시간, 오직 그것만이 전쟁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저는 믿어왔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편견은 분석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차갑게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데이터만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그런 제가 저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기 장사는 다 똑같구나.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팔고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든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라고요. 훈련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팔았지만 결국 전투에 쓰일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이라는 공식 명칭이 붙어 있었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용 기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캄보디아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탐방주 반환지역 폭탄 4발. 태국 공군은 이를 정밀 타격이라고 발표했죠.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해당 기종이 훈련기를 넘어 실전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로 변신한 겁니다. 세계가 캐럴을 부르던 그 밤에 말이죠.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 역사부터 살펴봤죠. 한 세기가 넘는 영유권 분쟁이었습니다. 국경선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었죠.
그리고 최근 교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양국에서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50만 명 이상이 피랑일에 올랐습니다. 평화롭던 마을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쟁터로 변했죠. 그 와중에 터진 크리스마스 이브 공습, 그리고 나흘 뒤 서울에서 벌어진 시위. 저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일하는 군비 통제 전문가 피터였죠. 여보세요, 피터. 나야. 마이클, 연말에 웬일이야? 뭔가 터졌어. 태국 캄보디아 건 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시위 말하는 거지? 뉴스에서 봤어.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국방부에 청원서 냈다던데. 그래. 근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폭탄 떨어뜨린 건 태국이야. 조종사도 태국 사람이고 명령도 태국군에서 내렸어. 그런데 왜 한국한테 규탄 요구를 하는 거지? 칼로 사람을 찌른 건 범인인데 대장장이한테 책임지라는 격 아니야?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자세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좀 복잡해, 마이클. 무기 수출국의 책임 범위 문제거든. 오래된 논쟁이야. 사용국만 책임지면 되는가? 아니면 제작국도 연대 책임이 있는가? 그 논쟁은 알아. 학술 논문도 수백 편 읽었고. 하지만 이번 건 유독 신경 쓰이더라고. 왜 이렇게까지 격렬한 거야? 캄보디아 측 주장이 뭔지 알아? 훈련용으로 수출했는데 공격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한국도 책임이 있다. 이거 아니야? 정확해. 그게 핵심이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 기체를 훈련기로 분류해서 수출했거든. 그런데 태국이 그걸 실전에 투입했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따질 구석이 생긴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래서 내 생각은 뭔데? 한국이 정말 잘못한 거야? 피터가 낮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내 생각? 국제법적으로는 회색지대야. 수출 당시 최종 용도 확인서를 받았을 테고 거기엔 훈련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었을 거야. 태국이 그걸 어긴 거지. 엄밀히 따지면 한국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여론전에서는 다른 문제야.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거든. 특히 한국은 지금 방산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잖아. 폴란드에 탱크 팔고 호주랑 협력하고 중동에도 진출하고 있고 갑자기 튀어나온 신흥 강자란 말이야. 그런 나라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사람들이 유독 주목하게 돼 있어. 떠오르는 나라니까 더 두들겨 맞는다? 정확히 그거야, 마이클. 피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생각해봐. 미국이 무기 팔아서 누군가 희생되면 세계가 뭐라고 해? 성명서 하나 내고 끝이지. 러시아가 팔아도 마찬가지야.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치부해버리거든. 다들 익숙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라. 아직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았어. 케이팝, 드라마, 반도체. 그런 이미지 위에 갑자기 무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올라간 거야.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지.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가 한국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확히는 강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지. 이미 강대국이면 비난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다들 알아. 하지만 부상하는 나라는 달라. 지금 두들겨 패면 주저앉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국제사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해. 잔인하지만 현실이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터의 분석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신흥 강국에 대한 견제 심리, 여론전의 메커니즘,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T-50이라는 기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했죠. 기본 모델은 순수 훈련기지만 파생형으로 경공격기 버전이 있습니다. FA-50이라고 하죠.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실전 투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태국이 도입한 T-50TH는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기체였습니다. 훈련기 기반이지만 무장 능력이 추가된 버전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저는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국은 하필 이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태국 공군에는 F-16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도입한 그리펜 전투기도 있었죠.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진 기체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영유권 분쟁에
결정적 국면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싶었다면 그 전투기들을 띄우는 게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대규모 폭격으로 전선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태국은 T-50을 보냈습니다. 훌령이 기반의 경공격기를 말이죠. 그리고 투하된 폭탄은 단 4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용 비용 때문이겠지. F-16을 한 번 띄우는 데 드는 비용과 T-50을 띄우는 비용은 천지 차이니까요. 경제적 선택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위성 사진을 분석하면서 저는 다른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습의 타격 범위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바탄방주 반환 지역, 목표물에 집중된 타격. 무차별 폭격이 아니었죠. 폭탄이 떨어진 지점들이 매우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 어디를 맞추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딱 그만큼만 타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고 50만 명 이상이 피랑일에 올랐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쟁 지역의 공습 패턴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이 벌인 폭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멘에서 사우디 연합군이 벌인 공습을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 무너지고 학교가 폭격당하고 민간인 거주지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천 발의 폭탄이 쏟아졌고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경우들과 비교하면 이번 공습은 규모 면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폭탄 4발, 제한된 타격, 정확한 목표물. 그 순간 저는 묘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작고, 왜 이렇게 정확하고, 왜 이렇게 제한적일까요? 큰 무기는 큰 파괴를 원하는 나라 같습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나라가 쓰죠. B-52 폭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출격하면 수십 톤의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전선을 초토화시키고 적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강대국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런데 T-50은 달랐습니다. 이 기체는 너무 작았습니다. 탑재할 수 있는 무장도 제한적이었죠. 항속거리도 대형 전투기에 비하면 짧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권을 만들어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선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없었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고 창밖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처음부터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 제한적 방어를 위해 설계된 거라면 어떨까요?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한 지점만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한 거라면요. 과잉 파괴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무력화하는 것. 그게 이 무기의 설계 철학이라면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무기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무기는 무기입니다. 파괴를 위한 도구죠. 덜 잔인한 무기라는 건 어쩌면 더 교활한 마케팅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무기를 살 수 없었는지, 선택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죠. 그리고 자료를 뒤진 끝에 저는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게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권 조건을 내걸며 판매에 소극적이었고 유럽은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웠죠. 러시아산은 외교적 부담이 컸고 중국산은 성능 신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국경 분쟁,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 그 속에서 자국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했던 태국에게 실제로 구매 가능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팔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 전쟁 기념관 앞에서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외치던 구호가 다시 떠올랐죠.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동포들이 희생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마저 팔지 않았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전 20일 만에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위반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이 쉽게 끝날 리 없으니까요. 물론 이건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았다고 해서 그 무기로 인한 피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침략자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쪽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한국이 공격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물었죠. 한국은 왜 이 무기를 팔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팔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한국만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저는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였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 어두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강해지는 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죠. 부상하는 나라가 짊어져야 하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 질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저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공습 이후 저는 TOC-TH에 관한 모든 자료를 끌어모았죠. 태국 공군의 공식 발표문, 위성사진 분석 자료, 군사 전문 매체들의 보도,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갔고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어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식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T-50TH 출격, 바탐 방주 반환 지역 목표물 타격, 폭탄 4발 투하, 임무 완료. 군사 용어로 포장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이 숨어 있었죠. 폭탄 4발.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영유권 분쟁의 결정적 국면에서 고작 4발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태국이 정말로 캄보디아를 굴복시키려 했다면 이 정도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선을 초토화시키려면 수십 발, 아니 수백 발의 폭탄이 필요했을 겁니다. 대형 전투기를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해야 했죠. 그런데 태국은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를 보냈고 폭탄은 단 4발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T-50TH의 재원을 하나씩 확인해봤죠. 최대 이륙 중량, 무장 탑재량, 항속거리, 채공시간,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체의 항속거리는 약 1800km 정도였습니다. 전투 행동 방향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에서 500km 정도죠. F-16 같은 대형 전투기에 비하면 확실히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대를 오가기에는 충분한 거리였죠. 바탐방주 반환 지역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출격해서 타격하고 귀환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제공시간과 반복 출격 가능성이었죠. T-50TH는 비교적 작은 기체입니다. 연료 소모량이 대형 전투기보다 적죠. 그 말은 같은 양의 연료로 더 오래 하늘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시간도 짧았습니다. 출격 후 귀환해서 재무장하고 다시 이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형 전투기의 절반도 안 됐죠. 저는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장기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기체가 더 유리할까요? F-16은 강력합니다. 한 번 출격하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죠. 하지만 출격 비용이 높고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출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죠. 반면 T-50TH는 화력은 약하지만 반복 출격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마치 권투에서 묵직한 한 방을 노리는 헤비급 선수와 빠른 잽을 연속으로 날리는 라이트급 선수의 차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투입 방식이었죠.
태국은 대규모 전면전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에서 그들이 원한 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필요한 지점만 타격하고 상대의 공세를 막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TOC-TH는 정확히 그 목적에 맞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일장에서 제가 품었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무기는 왜 이렇게 작고, 왜 이렇게 정확하고, 왜 이렇게 제한적일까? 그때는 막연한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방콕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였죠. 이름은 솜차이. 태국 공군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솜차이 나야. 마이클. 헤이스팅스. 오랜만이네. 무슨 바람이 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공습건으로 연락했어. 좀 물어볼 게 있거든. 수화기 너머로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 많이 받았어. 다들 같은 걸 묻더라고. 뭘 묻던데? 왜 하필 T-50이었냐고? F-16도 있고 그리펜도 있는데 왜 훈련기를 보냈냐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솜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답은 작전 효율성이야. T-50TH가 해당 임무에 가장 적합한 기체였다는 거지. 출격 비용, 정비 시간, 타격 정확도 다 계산한 결과라고. 비공식적인 답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마이클. 우리 공군 사람들 사이에서 T-50TH는 평판이 좋아. 조종사들이 좋아한다고. 왜? 다루기 쉽거든. 반응이 빠르고 정비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정확해. 조종사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F-16은 강력하지만 솔직히 우리 상황에는 과한 면이 있어. 칼로 생선 손질할 건데 도끼를 들고 온 격이랄까.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T-50TH가 이번 작전에 더 적합했다는 거야?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확해. 우리가 원한 건 전면전이 아니었어, 마이클. 오랜 세월 싸워온 상대야. 한 번의 폭격으로 끝낼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했던 건 정확한 타격이야. 목표물만 무력화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 그런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잖아. 솜차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T-50을 쓴 거야. 더 큰 폭탄을 쓸 수 있었지만 안 썼어. 더 많이 투하할 수 있었지만 네 발만 썼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전쟁을 일으킨 쪽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솜차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T-50의 개발 역사를 살펴봤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체. 개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등훈련기.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전에 초음속 비행을 경험하고 고급 기동을 훈련하기 위한 기체였죠. 순수하게 훈련 목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공격 능력을 추가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발견했죠. 한국의 안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유사시 모든 항공 자산을 전투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훈령이라고 해서 경납고에 세워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훈련기에도 최소한의 전투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평시에는 훈련에 쓰고 전시에는 경공격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처음부터 이중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투 능력을 추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설계 철학이 수출 모델에도 이어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죠.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격당한 캄보디아의 마을, 비랑일에 오른 50만 명의 사람들, 서울에서 한국을 규탄하는 시위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작은 비행기, 티오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만약 한국이 순수하게 돈만 벌려고 했다면 이렇게 불편한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훈련기인데 전투도 가능합니다. 경공격기인데 화력은 약합니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의 무기는 마케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고객에게 명확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순수 훈련기로 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전투기로 팔거나 둘 중 하나가 장사하기엔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중간한 영역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T-50 계열 기체를 도입한 나라들의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지역 강대국은 아니지만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대규모 공군력을 유지할 예산은 없지만 자국을 방어할 최소한의 항공 전력이 필요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에게 미국이나 유럽은 쉽게 무기를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인권 조건, 정치적 조건, 동맹 조건, 온갖 장벽이 있었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자니 외교적 부담이 컸고 성능 신뢰도도 문제였습니다. 그 틈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들에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에, 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무기,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자국 방어에 적합한 무기. 그러니까 T-50은 강대국이 쓰기엔 너무 약하고 약소국이 쓰기엔 딱 맞는 무기였던 겁니다. 저는 피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터, 나야? 하나만 물어볼게. 또 뭔데? 마이클, 요즘 너 이 건에 꽂혔구나. T-50 도입 국가들 목록 봤어? 봤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왜? 이 나라들한테 미국이나 유럽이 전투기 팔았어?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자료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F-16 같은 고급 기종은 아니야. 인도네시아에 F-16 중고 판 적은 있는데 신품은 아니었고 필리핀은 FA-50 도입 전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가 거의 없었어. 태국은 그리펜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이 최우선 고객이 아니니까 인권 문제도 있고 정치적 고려도 있고 쉽게 팔아주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피터. 근데 마이클, 왜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뭔가 건진 거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상해.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가 점점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이야? 강대국들은 더 강한 무기를 팔아.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 그래도 비난받지 않아.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무기를 팔았어. 정확하고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설계된 무기.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비난받는 거지?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마이클. 알아. 그래서 더 파보려고.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무기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훈령이라는 이름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는 처음부터 훈련 목적으로 설계된 게 맞았죠. 다만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경공격 능력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철학이 수출 모델에도 이어진 겁니다. 이건 공격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어를 염두에 둔 전장 자산이었죠.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타격하기 위한 무기. 그러니까 이 무기는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이게 순수한 장사였다면 한국은 더 강한 무기를 팔았을 겁니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애매하고 불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를 만들어서 팔았죠. 왜였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가해자와 피해자, 영웅과 악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쓰이는 순간 변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T-50TH가 폭탄을 떨어뜨린 순간 그건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였죠. 피해를 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국은 다른 무기를 썼을 겁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를 말이죠. 그랬다면 피해는 더 컸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건 일어나지 않은 역사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무기 장사꾼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밤이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장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남기죠. 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총성을 멈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이라는 걸.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으니까요. 태국군은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위반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긴장의 끈은 여전히 팽팽했죠. 저는 휴전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정보가 혼란스럽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흘리니까요. 하지만 총성이 멈추면 그제야 진짜 데이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위성사진, 현장 보고서, 피해 통계, 전선 변화 추이.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끌어모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죠. 전선 변화를 분석해보니 대규모 영토 변화는 없었습니다. 태국이 일부 고지를 점령하긴 했지만 캄보디아 깊숙이 진격한 건 아니었죠. 오랜 세월 다투던 국경선 근처에서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전이었죠. 저는 방콕에 있는 솜차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솜차이, 나야. 휴전 소식 들었지? 들었지.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아?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것보다 물어볼 게 있어. 이번 작전 결과에 대해 태국군 쪽 반응이 어때? 솜차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왜, 분석 중이야?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뭐가 궁금한데? 전선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 태국이 대규모 징역을 안 한 건 능력이 없어서야,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야. 수화기 너머로 담배 연기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솜차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할게, 마이클. 우리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원한 적 없어. 그럼 뭘 원한 거야? 메시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도발할 때마다 우리가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더 밀리는 거지. 그래서 한 방 보여준 거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죠. 그래서 T-50을 쓴 거야? 대형 전투기 대신? 그렇지. F-16으로 융단 폭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국제사회가 난리 났을 거야. 전쟁 범죄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딱 필요한 만큼만 때리고 메시지 전달하고 협상 테이블로 가는 거였지. 근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잖아. 솜차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알아. 변명 안 할게. 하지만 마이클,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어? 우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T-50을 쓴 거야. 정확하게 목표물만 타격하려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전쟁을 일으킨 쪽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취재를 다녀온 기자를 찾았죠. 솜차이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라. 프리랜서 종군 기자로 휴전 직전까지 캄보디아 쪽 전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라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요. 네,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공습 이후 현장을 직접 보셨죠? 피해 상황이 어땠어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한 지역에 갔었어요. 폭격 후 며칠 뒤였죠. 건물 몇 채가 무너져 있었고 파편들이 널려 있었어요. 규모가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뭐가요? 저도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해봤어요. 시리아, 예멘, 리비아. 공습 현장을 많이 봤죠. 그런 곳들과 비교하면 반한 지역의 피해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한적이라면 타격 범위가 좁았어요. 건물 몇 채와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죠.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게 아니었어요. 시리아에서 본 알레포 같은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기는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거든요. 근데 바나는 목표물을 노린 것 같았어요. 현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한 노인한테서요. 어떤 말이요? 그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죠. 그분이 폐허가 된 건물 앞에 서 계셨어요. 70대쯤 돼 보이셨죠?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손자를 잃으셨다고 했어요. 12살이었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만약 태국이 정말로 우리를 모두 없애려 했다면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거야. 더 큰 비행기가 왔을 거야. 근데 작은 비행기가 와서 몇 발만 쏘고 갔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다는 걸,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걸,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사라,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T-52, 한국제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그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태국을 원망했어요. 폭탄 떨어뜨린 건 태국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T-50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비행기라고. 훌륭이라면서 왜 폭탄을 싣고 왔냐고. 분노의 방향이 바뀐 거군요. 네. 사람들이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태국은 원래 적이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랄까 배신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K-팝 드라마로 친근하게 느꼈던 나라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한 무기를 만든 나라가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가포르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약 태국이 정말로 우리를 모두 없애려 했다면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거야. 그 노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노인은 어떤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쟁 사례들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죠. 피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터, 나야? 봐봐. 좀 바쁘긴 한데. 왜? 시리아 공습 데이터 있어? 러시아 공군 작전 관련해서. 있지. 왜? 비교 분석하려고? 태국 캄보디아 건이랑 비교해보고 싶어서. 피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다. 알레포 공습 기록. 러시아 공군이 수-34랑 Tu-22M 투입했어. 한 번 출격에 폭탄 수십 발씩 떨어뜨렸지. 피해 규모는 처참했어.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잖아. 민간인 희생자가 수만 명이야. 병원, 학교, 시장 가리지 않고 폭격했지. 예멘은 사우디 연합군 공습 기록도 있어. F-5랑 유로파이터 타이푼 투입. 얘네도 비슷해. 병원 폭격, 학교 폭격, 심지어 결혼식장도 폭격했어. UN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가 수천 명이야. 저는 펜을 들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에 비해 태국 공습은
네가 보내준 자료 기준으로 보면 폭탄 4발이잖아. 타격 범위도 제한적이고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긴 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왜 그런 것 같아?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왜 태국은 더 강하게 안 때렸을까? F-16도 있고 그리펜도 있는데 왜 훈련기 기반 경공격기로 폭탄 4발만 떨어뜨렸을까? 전면전을 원한 게 아니어서 그것만일까? 피터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 같았죠. 마이클, 네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아. 뭔데? T-50이 그런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거지?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제한적 타격을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게 보일 리 없었지만요. 정확해. 그게 내 가설이야.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 이 기체의 무장 탑재량이 제한적이야. 대형 전투기에 비하면 화력이 약하지. 둘째,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 목표물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셋째, 반복 출격이 가능해. 정비 시간이 짧고 운용 비용이 낮아서. 그래서 이 무기는 처음부터 융단 폭격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야. 필요한 곳만 정확하게 타격하고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 거지. 장기전에 적합한 무기야.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래 싸우면서 전선을 유지하는 무기. 피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더 있어. 뭔데? 이 무기를 산 나라들 목록을 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야? 다 개발도상국이지. 지역 강대국은 아니고. 마야. 그리고 다들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 대규모 공군력을 유지할 예산은 없지만 자국을 방어할 최소한의 항공 전력이 필요한 나라들이지.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미국이나 유럽이 쉽게 무기를 팔아주었어?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인권 조건, 정치적 조건 때문에 까다로웠지. 그렇지. 그 틈새에 한국이 있었던 거야. 강대국들이 외면한 나라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의 무기를 제공한 거지. 대규모 파괴용이 아니라 자국 방어에 적합한 무기를. 수화기 너머로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내 말이 맞다면 뭐? 한국이 비난받는 게 더 이상해지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강대국들은 더 강한 무기를 팔아.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 시리아에서, 예멘에서 수만 명이 희생됐어. 근데 그 무기 만든 나라들은 비난받지 않잖아. 성명서 하나 내고 끝이야.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무기를 팔았어. 정확하고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설계된 무기. 근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비난받는 거지? 피터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상하는 나라니까? 전에도 말했잖아. 알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뭔가 더 있어.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일장에서 봤던 서울 시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 앞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한국을 규탄하던 그 장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폭탄을 떨어뜨린 건 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한국을 향했죠. 그때는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원망한 건 한국이 반가쇠를 당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죠. T-50 TH가 없었다면 태국은 다른 무기를 썼을 겁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를요. F-16이나 그리펜으로 융단 폭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피해는 더 컸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일어나지 않은 역사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T-50TH가 투입됨으로써 태국은 제한적이지만 효과적인 공습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물었죠. 한국은 왜 이 무기를 팔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입니까? 더 큰 피해를 내는 무기가 정의롭고 더 적은 피해를 내는 무기가 죄악입니까? 융단 폭격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게 정당하고 정밀 타격으로 목표물만 무력화하는 게 부당합니까?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더 큰 피해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죠. 그리고 그게 한국이 설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변호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변호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싶어졌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분석에 몰두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었죠.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전조가 있죠. 휴전이 성립된 뒤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며칠쯤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메일 수신함이 폭발하기 시작한 건 휴전 발표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죠. 로이터, AFP, BBC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매체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를 원한다고요? 저는 몇 건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하려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특정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헤이스팅스 씨, T-50TH가 훈련기로 분류되어 수출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국 정부가 이 무기의 최종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작국의 책임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작전 결정, 캄보디아의 대응,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의 역사, 그런 건 관심 밖이었죠. 기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며칠 뒤 싱가포르의 한 안보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안보 포럼 패널 토론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무기 수출국의 도덕적 책임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씨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사례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연락을 준 건 싱크탱크 연구원 제니퍼 린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계 여성으로 동남아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자였죠. 참석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유럽에서 온 인권 전문가 2분,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 1분, 그리고 NGO 대표 1분이 참석합니다. 저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나같이 무기 거래 규제를 주장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니퍼,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토론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참석자 구성을 보면 한국 비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해야 하는 거죠?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 제니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헤이스팅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이 기폭제가 된 거죠. 우리 싱크탱크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요. 흐름이요? 네. 한국이 무기를 너무 쉽게 수출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인권 기준이나 최종 용도 확인이 느슨하다는 거죠. 이번 토론은 그 문제를 짚어보려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군요. 한국이 잘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이스팅스 씨를 초청한 거고요. 현장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어요. 참석할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피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터, 나야.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뭔데? 국제 여론이 한국 쪽으로 몰리고 있어. 인터뷰 요청도 그렇고 방금 싱크탱크에서 온 토론 초청도 그렇고 다들 한국 책임을 묻고 싶어 해. 피터가 낮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예상은 했지.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 휴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어. 그게 국제 정치야. 마이클,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태국을 때리기는 어려워. 지역 동맹국이니까. 캄보디아는 피해자고. 그럼 남는 건 뭐야? 한국,
정확해. 한국은 지금 방산 수출로 주목받고 있잖아. 때리기 좋은 타깃이야. 게다가 한국은 아직 이런 국제 여론전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느리고 서툴러.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폭탄을 떨어뜨린 건 태국이야. 왜 제작국한테 책임을 묻는 거지? 그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전범 국가가 돼야 해. 논리가 아니야, 마이클. 정치야. 미국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한국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야. 단순해. 그게 정의야?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 국제사회 정의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의 균형뿐이지. 너도 알잖아.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늘 그런 식으로 작동해왔죠. 강한 자는 비난받지 않고 약한 자는 핑계가 됩니다. 부상하는 자는 끌어내려지고 이미 정상에 있는 자는 그대로 머무르죠. 하지만 그게 옳은 걸까요? 며칠 뒤 저는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의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죠. 테이블에는 물병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청중석에는 50여 명의 외교관, 학자,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각 패널리스트를 소개했죠. 유럽에서 온 인권 전문가 마르틴 슈미트,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 캐서린 베이커, 국제 NGO 대표 아미라 파루크,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무기 제작국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틴 슈미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저는 제작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을 자제해야 하죠. 캐서린 베이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미국도 무기 수출 시 최종 용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기준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미라 파루크가 말을 이었죠. 이번 사건은 무기 거래의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훈련기로 분류된 항공기가 실전에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제예요.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죠. 헤이스팅스 씨, 현장 분석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T-50TH는 훈련기 기반이지만 수출 당시부터 경공격 능력이 있다는 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숨겨진 기능이 아니에요. 태국 공군도 그걸 알고 도입했죠. 둘째, 폭탄을 투하한 건 태국입니다. 작전 결정을 내린 것도 명령을 하달한 것도 태국군입니다. 제작국이 사용국의 작전 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권 침해 아닌가요? 셋째, 이번 공습의 피해 규모를 다른 분쟁과 비교해봤습니다. 시리아, 예멘에서 미국산, 러시아산, 유럽산 무기로 수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죠. 그런데 그 무기들을 만든 나라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 이 정도였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마르틴 슈미트가 눈살을 찌푸렸죠. 헤이스팅스 씨, 다른 나라의 잘못이 한국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형평성이에요. 왜 한국만 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까? 더 큰 피해를 낸 무기를 만든 나라들은 왜 비난받지 않죠? 캐서린 베이커가 개입했습니다. 그건 논점 흐리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번 사건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사건을 논의하죠. 그럼 묻겠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팔지 않았다면 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샀겠죠.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를요. 그랬다면 피해가 더 컸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미라 파루크가 날카롭게 말했죠.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산 무기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칼을 감옥에 보내나요? 대장장이를 재판에 세우나요? 토론은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캐서린 베이커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저를 불러 세웠죠.
헤이스팅스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론에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캐서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입장이 있으니까요. 미국 국무부 출신이 한국을 옹호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국 무기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고 할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보이면 안 되죠. 그게 국제 정치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군요. 한국만 때리는 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공평이요? 캐서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헤이스팅스 씨, 국제사회에서 공평함을 기대하면 안 돼요. 공평함은 강한 자가 베푸는 시혜예요. 약한 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이 약한 나라입니까? 지금은 부상하는 중이니까요.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견뎌내면 인정받고 못 견디면 주저앉죠.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언 하나 할게요. 한국을 변호하고 싶으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부상하는 나라는 시험을 받는다. 그게 한국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산 수출로 급부상하는 신흥 강국, 강대국들의 견제, 경쟁국들의 비난, 국제사회의 감시, 그 모든 게 한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었죠. 외교부 대변인이 짧은 논평을 낸 게 전부였습니다. 무기 수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종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국에 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죠. 피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터, 한국 정부 반응 봤어? 봤지? 거의 없더라. 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피터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 첫째,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 국제 여론이 이미 굳어졌으니까. 둘째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됐을 수 있어. 정부, 군, 방산업체,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셋째는 피터가 낮게 웃었습니다. 셋째, 애초에 대응 능력이 없는 거야. 한국은 이런 국제 여론전 경험이 적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라고?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침묵은 양날의 검이야.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말하거든.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 되어버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깜빡이는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침묵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의도된 침묵인지, 무력한 침묵인지, 전략적 판단인지, 단순한 무능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T50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결정할 터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전장은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증명할 뿐이죠. 국제안보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토론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죠. 감정과 편견으로 가득 찬 논쟁, 결론이 정해진 질문들, 형평성 없는 비난. 그 모든 것에 맞서려면 저에게는 더 단단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오직 데이터만이 답이었죠. 저는 휴전 이후 공개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 현장 보고서, 양측군의 공식 발표, 독립기관의 피해 조사 보고서,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갔고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열렸습니다.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분석에 몰두했죠. 먼저 전선 변화를 시간순으로 추적해봤습니다. 교전 초기, 캄보디아군이 일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태국군은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 T-50, TH 공습 이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이 잃었던 고지를 빠르게 탈환했죠.
그것도 지상군 대규모 투입 없이요. 저는 솜차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솜차이, 나야. 전선 변화 데이터 좀 확인하고 싶은데 또 분석이야. 너 요즘 이것만 파고 있구나. 공습 이후 고지 탈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 어떻게 된 거야? 솜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비공식적으로 말해줄게. 퍼뜨리지 마. 알았어. T-50 공습이 결정적이었어.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했거든. 지휘소, 보급로, 포병 진지. 핵심 시설만 골라서 무력화시킨 거야. 그 덕에 우리 지상군이 큰 저항 없이 진격할 수 있었지. 지상군 피해는 최소였어. 평소 같으면 그 고지 하나 뺏으려면 중대급 병력이 필요하고 부상자도 수십 명은 각오해야 해. 근데 이번에는 소대급으로 해결했어. 공습이 길을 열어준 거지.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T-50 공습이 지상전 피해를 줄였다는 거야? 정확해. 우리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온 거야, 마이클. 그게 전부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왜 F-16을 안 썼어?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잖아. 솜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위에서 결정한 거야. 근데 나도 동의해. F-16 썼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어떻게? 마이클, 우리가 원한 건 전면전이 아니었어. 오랜 세월 싸워온 상대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했던 건 정확한 타격이야. 목표물만 무력화하고 주변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 F-16으로 융단 폭격했으면 캄보디아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을 거야. 전쟁이 끝없이 커졌겠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국 육군 소령 출신의 퇴역 군인이었죠. 이름은 차이왓. 솜차이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씨, 솜차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T-50에 대해 분석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교전에서 지상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고지 탈환 작전을 직접 지휘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군요.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T-50 공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그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습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고지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차이왓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고지 위에 포병 진지를 구축해놨거든요. 거기서 우리 징역로를 내려다보며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매일 우리 애들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어요. 포격에 당했죠. 22살, 24살이었습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차이왓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날은 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4명. 진격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저는 오늘은 누가 돌아오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희생됐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1명을 잃었습니다. 11명이요. 제 부하들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던 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하던 애들이 저녁에는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차이왓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이 다 쓰러지기 전에 뭔가 해달라고. 그리고 T-50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습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이왓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림이 느껴졌죠. 저도 공습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망원경으로요. 그날 아침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T-50이 저공으로 접근하더니 정확하게 포병 진지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몇 발이었습니까? 2발이었어요. 2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멈췄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던 그 폭격이 단 2발의 폭탄으로 멈춘 겁니다.
차이와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죠. 저는 부하들에게 징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어요. 또 누가 쓰러질까? 또 누구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징역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차이와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죠. 그 작전에서 우리 중대는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클 씨,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11명을 잃었어요. 매일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가 돌아왔어요. 모두가요? 차이와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부하들이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T-50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이와스의 숨소리만 들렸죠. 차이와스 소령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만약 T-50 대신 F-16 같은 대형 전투기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이와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그 고지 주변이 다 날아갔을 겁니다. F-16은 화력이 세잖아요. 한 번에 폭탄 10발, 20발씩 떨어뜨릴 수 있죠. 포병 진지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마을까지 다 쓸려 나갔을 거예요. 민간인 피해가 더 컸겠군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국제사회 반발도 훨씬 심했겠죠. 우리가 휴전까지 갈 수 있었던 건 피해 규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캄보디아 마을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들이 휴전에 응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복수전을 벌였을 겁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이와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T-50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살아 돌아왔어요. F-16이었으면 주변 마을까지 다 쓸려 나갔을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T-50TH의 사진이었죠? 작고 날렵하고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기체. 이 작은 비행기가 11명의 젊은이들 목숨을 앗아간 전쟁터에서 나머지 병사들을 살린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국이 T-50TH 대신 다른 무기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습니다. 첫째, F-16 같은 대형 전투기를 썼다면 화력은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목표물을 확실하게 파괴했겠죠. 하지만 주변 피해도 컸을 겁니다. 차이와스의 말대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었죠. 캄보디아의 분노는 폭발했을 거고 휴전은커녕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겠죠. 둘째, 구형 항공기를 썼다면 운용 비용은 저렴했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목표물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정확히 맞출 확률은 낮았죠. 그래서 더 많은 폭탄을 써야 했을 거고 결국 민간 피해도 늘어났을 겁니다. 셋째, 아예 공습을 하지 않았다면 지상전만으로 싸워야 했겠죠. 고지를 뺏기 위해 병사들이 직접 올라가야 했을 겁니다. 차이와시 말한 것처럼 희생자는 수십 배로 늘어났을 거고 전쟁은 훨씬 오래 끌었겠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T-50TH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최소한의 폭탄으로 최대한의 효과, 최소한의 민간 피해, 최소한의 아군 손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쟁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잔혹함이 아니야. 통제된 힘이야. 피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터, 나야. 중간 결론이 나왔어. 뭔데? 이 무기는 더 큰 피해를 내지 않았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어. 무슨 뜻이야? 다른 무기를 썼으면 민간인 피해가 더 컸을 거야. 지상군 피해도 더 컸을 거고 무엇보다 전쟁이 확대됐을 거야. T-50은 정확하게 목표물만 타격해서 전체적인 피해를 줄인 거야. 그리고 휴전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고 역설적이네. 무기가 전쟁을 줄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 무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무기였으면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야. 전쟁도 더 커졌을 거고. 그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야.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그걸 공개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이게 태국만의 특수 사례인지 아니면 패턴인지. 패턴? 한국 무기가 투입된 다른 사례들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어. 만약 태국만 그런 거라면 그냥 우연이잖아?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결과가 나온 것뿐이지.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면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러면 한국 무기의 특성이 되는 거네. 우연이 아니라 필연. 마야. 그래서 더 파봐야 해.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이 많잖아. 그 사례들을 전부 분석해 볼 거야. 큰 작업이 되겠네. 상관없어.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다른 나라들. 필리핀의 FA-50, 이라크의 T-50,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이 나라들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만약 태국 사례가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 무기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 전체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죠. 새로운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 예외일까요? 아니면 규칙일까요? 한국 무기는 정말로 다른 걸까요? 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의 목록을 뽑고 각 사례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이 나라들에서 한국 무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건 필리핀이었습니다. 저는 마닐레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죠. 이름은 라몬. 필리핀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몬, 나야. 마이클 헤이스팅스. 마이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FA-50건으로 연락했어. 필리핀 공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거 말이야. 좀 물어봐도 될까? 라몬이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한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요즘 다들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더라고.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충돌이 계속되고 있잖아. FA-50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라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마이클. FA-50이 오기 전에 우리 공군은 거의 무력했어. 중국 해경이나 민병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단이 없었거든. 미국한테 도움 요청했지만 걔네는 외교적 해법만 강조했어. 유럽은 무기 판매에 온갖 정치 조건을 붙였고 우리는 당장 대응할 수단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팔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응. FA-50은 우리한테 딱 맞는 무기였어. 대형 폭격기가 아니야? 장거리 공세 무기도 아니고 근접 방어, 요격, 신속 대응 그런 용도로 설계된 기체지.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 엄청났지. FA-50이 배치된 이후로 우리 공군의 영공 대응 능력이 급상승했어. 중국 항공기가 접근하면 즉시 요격할 수 있게 됐거든. 예전에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충돌이 확대되지는 않았고 라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게 핵심이야, 마이클. FA-50은 중국을 공격할 무기가 아니야.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지.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추니까 중국도 함부로 못 들어와. 억제력이 생긴 거야?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억제력,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무기. 태국 사례와 비슷한 패턴이었죠. 라몬, 만약 한국 대신 미국에서 F-16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라몬이 웃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안 팔았을 거야. 정치 조건 때문에. 그리고 설령 샀다고 해도 F-16은 공세적 무기잖아. 중국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오히려 긴장이 고조됐겠지. 근데 FA-50은 다르다. 응. FA-50은 방어적 무기로 인식돼. 우리 영공을 지키는 용도라는 게 명확하거든. 중국도 그걸 알아. 그래서 과잉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이라크였죠. 이라크는 IS와의 전쟁에서 T-50 계열 훈련기를 사용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군사 전문가 카림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의 증언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T-50은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미군 폭격이나 러시아 공습은 블록 전체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T-50은 필요한 건물만 무력화시켰어요. 모술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적을 없앴다는 평가보다 도시를 살렸다는 평가가 남았어요. 세 번째는 폴란드였습니다. 이 사례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죠.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도의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나라였죠.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안보 전문가 마렉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렉,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마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거든, 마이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러시아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어. 국경 방어력을 즉시 강화해야 했지.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납기가 5년에서 8년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 러시아가 내일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미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 게다가 정치 조건도 붙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구매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한국은 대량 즉시 공급이 가능했어. K2 전차, K9 자주포,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게 결정적이었지.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K2랑 K9은 어떤 무기야? 공격용이야? 방어용이야? 마렉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격용 장거리 타격 무기는 아니야. K2 전차는 기동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고 K9 자주포는 방어선 유지와 화력 지원용이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쳐들어가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국경선을 지키는 용도야. 실제 효과는 어때? 엄청나지. 폴란드 국경선의 방어 능력이 즉각적으로 강화됐어. 러시아도 그걸 알아. 우크라이나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줄었어? 마렉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확연히 줄었지. 나토 내부에서도 동유럽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와. 폴란드가 방어력을 갖췄으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저는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마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한국 무기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잖아. 무기가 많아지면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마렉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역설적이지만 반대야. 한국 무기는 전쟁을 부르는 무기가 아니야. 전쟁을 시작할 용기를 꺾는 무기지. 무슨 뜻이야?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려면 이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국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그래서 침공을 망설이는 거야. 억제력이 작동하는 거지. 네 번째는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현지 생산까지 허용받았죠. 시드니의 방산 전문가 데이비드의 증언도 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K9은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게 아니야. 지역 방어 중심 전력이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용도야. 중국 본토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도입 이후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폭발하지 않았어. 보통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 상대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K9 도입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어. K9이 방어적 무기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호주가 중국을 침공할 무기를 산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힘을 키웠는데 전쟁은 안 났다. 그게 핵심이야. 모든 통화를 마치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4개의 사례, 그리고 태국까지 5개. 피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터, 나야. 결론이 나왔어. 뭔데? 태국은 예외가 아니었어. 패턴이야. 무슨 패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한국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어. 대신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들었어.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명해봐. 필리핀. FA-50 덕분에 중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았어. 억제력이 생긴 거지. 이라크? T-50 덕분에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어. 미군이나 러시아 폭격이었으면 모술이 사라졌을 거야. 폴란드? K2랑 K9 덕분에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동유럽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어. 호주? K9 도입했는데 중국과의 긴장이 폭발하지 않았어. 힘을 키웠는데 전쟁은 안 난 거야.
피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일관된 패턴이네. 마야. 한국 무기는 패권 무기가 아니야. 점령 무기도 아니고 확전 유도 무기도 아니야. 억제, 방어, 정밀, 제한. 그게 한국 방산의 정체성이야. 피터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근데 왜 한국은 항상 비난을 받는 거야? 내 분석대로라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숫자는 뉴스가 안 되니까.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모술에서 T-50 덕분에 살아남은 민간인이 몇 명이야? 폴란드에서 러시아 침공이 억제돼서 무사한 사람이 몇 명이야? 필리핀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안 터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그 숫자는 아무도 몰라.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뉴스에 안 나와.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사람은 뉴스가 되고 정확해. 희생자는 숫자로 나와. 사진으로 나와. 분노를 일으키지. 하지만 무사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한국은 비난만 받는 거야. 살린 사람은 아무도 세지 않으니까.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공평하네. 불공평해.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깜빡이는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 적을 섬멸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선을 관리하는 무기. 패권을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무기. 하지만 세계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죠. 피해를 입지 않은 숫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 분석한 사례들, 발견한 패턴, 이 모든 걸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둬야 하는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한국을 변호하면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로 굳어지겠죠. 피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터, 나야? 상담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데이터를 공개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망설이는 건데? 내가 한국 옹호론자로 낙인 찍힐 수 있잖아. 22년 동안 쌓아온 객관성, 신뢰.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거짓이 이기는 거야.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내가 분석가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피터가 낮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너답지 않게 감상적이네. 진지해, 피터. 알아. 나도 진지하게 말할게. 그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22년 동안 신뢰를 쌓은 이유가 뭐야? 객관적인 분석을 해왔으니까. 마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 그게 내 브랜드야. 그런데 지금 네가 가진 데이터가 특정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 그 결론이 불편하다고 숨기면 그게 객관적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터가 말을 이었죠. 진짜 객관성은 결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날아가는 거야. 네가 한국을 옹호하려고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아니잖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럼 그걸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타이밍이 문제야. 지금 국제 여론이 한국 비판 쪽으로 굳어져 있잖아. 내가 거기 역행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 한국한테 돈 받았냐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어떤 타이밍에 말해도 비난받을 거야. 지금 말하면 여론에 역행한다고 비난받고 나중에 말하면 왜 이제야 말하냐고 비난받을 거야. 비난받는 건 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간단해. 비난받을 거면 제대로 된 이유로 비난받아. 진실을 말해서 비난받는 건 괜찮아. 하지만 침묵해서 거짓에 동조한 건 나중에 네가 스스로를 용서 못할 거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터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차피 비난받을 거라면 제대로 된 이유로 비난받아야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받은 겁니다. 주제는 동남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죠. 참석자 명단을 보니 200명이 넘는 외교관, 학자, 군 관계자,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죠.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200개가 넘는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헤이스팅스입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분쟁이 일단락된 거죠. 하지만 이 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았습니다. 여론전이죠. 그리고 그 여론전의 타깃은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이 무기 장사를 위해 윤리를 저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전투기를 판교활한 나라라고요. 몇몇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공습 효율 비교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죠.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은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데 평균 15발의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예멘에서 사우디 연합군은 평균 12발이었죠. 하지만 태국의 T-50TH는 평균 2발에서 3발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데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적은 폭탄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변 피해가 적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타격 지역 위성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이건 시리아 알레포의 공습 후 사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죠. 이건 예멘 사나의 공습 후 사진입니다. 병원, 학교, 민간 거주지 모두 파괴됐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캄보디아 바탐방주 바난 지역입니다. T-50TH 공습 후 사진이죠. 타격 지점 주변은 파괴됐지만 마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공습이 더 잔혹합니까?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패널 토론에서 봤던 마르틴 슈미트였죠. 헤이스팅스 씨, 다른 나라의 잘못이 한국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형평성이에요. 왜 한국만 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태국 육군 소령의 증언이었죠. 이건 태국 육군 소령 출신 차이와 씨의 증언입니다.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11명을 잃었습니다. 매일 부하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T-50 공습 이후 그 작전에서 우리 중대는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T-50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이와 소령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F-16으로 융단 폭격을 했다면 주변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을 겁니다. 캄보디아가 필사적으로 복수전을 벌였을 거고 휴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무기는 더 큰 피해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죠. 그리고 그게 한국이 설계한 방식이었습니다. NGO 대표 아미라 파루크가 날카롭게 말했죠.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봅시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국들의 사례였죠. 저는 태국 사례만 분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다른 나라들도 조사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모든 사례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각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 FA-50은 중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게 억제했습니다. 이라크에서 T-50은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침공 의지를 꺾었습니다. 호주에서 K9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억제, 방어, 정밀, 제한. 그게 한국 방산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비난을 받을까요? 왜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비난받지 않는데 한국만 이렇게 규탄받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숫자는 뉴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술에서 T-50 덕분에 살아남은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폴란드에서 러시아 침공이 억제돼서 무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사람은 뉴스가 됩니다. 숫자로 나오고 사진으로 나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난만 받는 겁니다. 살린 사람은 아무도 세지 않으니까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팔아서? 아닙니다. 미국도 팔고 러시아도 팔고 유럽도 팝니다. 그들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무기가 공백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대국들이 외면한 나라들, 미국이 팔지 않고 유럽이 팔지 않고 인권 조건과 정치 조건에 막혀서 무기를 살 수 없었던 나라들. 한국은 그 나라들에게 방어할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 슈미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아미라 파루크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제안했죠. 그중에 캐서린 베이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패널 토론에서 만났던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이었죠. 헤이스팅스 씨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고마워요. 근데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캐서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존 서사에 한국은 나쁘다. 한국 무기는 위험하다. 그런 단순한 프레임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 비난받을 거예요. 알죠? 알아요. 괜찮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제대로 된 이유로 비난받는 거니까. 괜찮아요. 캐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이네요.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피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발표 영상 봤어.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싱가포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물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강해진 나라의 이름은 이렇게 불립니다. 발표 이후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피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로이터에서 기사 냈어. 태국 캄보디아 분쟁 재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내 발표 내용이 인용됐더라.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피터의 말대로였죠. 제가 제시한 데이터, 공습 효율 비교, 현장 지휘관 증언, 그것들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의 톤은 중립적이었지만 기존의 한국 비판 일변도와는 확연히 달랐죠. 반응이 어때? 갈리고 있어.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분석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최소한 논쟁이 시작된 거야. 예전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난만 받았잖아. 이제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며칠 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요청이었죠. 주제는 신흥 방산 강국의 부상과 국제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인터뷰는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이 됐지만 질문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죠. 헤이스팅스 씨, 한국 방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 방산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국 무기를 값싼 대체제로 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전장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키우지 않습니다. 전선을 정리하죠. 적을 섬멸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게 한국 방산의 본질입니다. 인터뷰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무기는 패권을 위한 무기입니다. 전선을 초토화하고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죠. 러시아 무기도 비슷합니다.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섬멸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정확하고 제한적이고 필요한 만큼만 타격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